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24일 밤 첫 한미 2+2 관세 통상 협상을 마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한국과의 회담은 매우 성공적이었다면서 그들은 일찍 왔고 최선의 안을 가져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이 26일 엄수됩니다. 호임자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에 세계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유력한 후보 12사람 가운데 우리나라의 유흥식 추기경도 포함돼서 비백인 유색인종 교황의 등장 가능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30대 이상은 여전히 책을 읽지 않고 있는데 반해 10대와 20대의 독서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미래 세대는 특히 시집을 많이 읽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 임종윤 시사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말씀드린 대로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우리 시간으로는 24일 밤이었습니다. 첫 한미 관세 통상 협상을 마치고 외교 그 일정을 가졌는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이 우리 한미 협상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 had a very successful bilateral meeting with the Republic of South Korea today. We may be moving faster than I thought, and we will be talking technical terms as early as next week as we reach an agreement on understanding as soon as next week. So South Koreans came early, they came with their A game, and we will see if they follow through on that. 네, A게임 아주 준비를 잘했다 이런 말이에요.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백악관에서 그 협상 직후에 열린 노르웨이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 앉아 있잖아요. 거기 함께 참석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오니까 이런 말 했습니다. 자, 또 어떤 말 했죠? 예, 이제 방금 들으셨듯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라는 전제 아래서 양국이 빠르면 아마 다음 주쯤 기술적 사안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구체적 논의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고, 또 한국 협상단은 최고 수준의 준비를 해왔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는지 지켜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총괄적으로 훌륭한 진전을 이루고 있고 훌륭한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는 첫 말하자면 협상에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자, 우리 정부 협상단의 입장도 발표를 통해 나왔습니다. 7월 8일 전까지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 7월에 이 안하의 그 협상을 패키지로 마련하겠다는 게 그 내용인데 왜 7월 8일이죠? 지난번에 상호관세 부과를 4월 3일 날 발표하고 4월 9일부터 적용되기로 했는데 그때 장이 막 엄청나게 흔들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유예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90일 유예가 끝나는 게 7월 7일이고 7월 8일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7월 8일 전까지 이제 패키지 딜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패키지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안 하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자동차면 자동차, 반도체면 반도체 이렇게 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 간의 관세 협상을 통으로 묶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겠다. 그래서 이제 패키지 딜이라는 표현이 좀 나오는 거고요. 어쨌든 그 안에 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 뭐 예를 들어 조선이나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그쪽에서 원하는 것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적인 어떤 그런 협상의 틀을 마련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공동대표 단장, 그러니까 협상단의 공동대표 단장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었는데 최 부총리의 발표를 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국무회의 그 이전에 TF 때부터 강조한 내용들이 두루 포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최 부총리의 소개에 따르면 양측의 관심사인 4가지. 첫째, 관세 비관세 조치, 그다음에 안보, 경제 안보, 그리고 투자 협력, 그리고 통화 정책. 이렇게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앞으로 논의를 해가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그리어 그 USTR 대표가 그 에이펙,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의 말하자면 전 단계로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에 한국에서 열리는데 여기에 방한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체적인 추가
고위급 협의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그 첫 회담에서 첫 협의에서 미 측은 이 환율 문제는 별도로 그 기재부와 재무부 라인에 별도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고, 우리가 가장 긴장했던 방위비 분담 문제, 이 부분은 이번에 언급을 하지 않은 것, 이것에 또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마도 한국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한국이 미국의 무엇보다도 신뢰할 만한 파트너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시키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속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현재 곧 새 정부가 또 출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를 내서 모든 걸 결정을 하기보다는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나가자, 이것을 설득하는 데 어제 주안점이 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단단히 대비하고 갔던 이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등장은 일단 없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별다른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베선트 재무장관을 통해서 저렇게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이 정통한 이 뉴욕타임스지가 백악관이 6월에 알래스카 LNG 고위급 회담, 이걸 서밋이라고 표현합니다. LNG 서밋을 추진할 텐데 이거 그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예, 우리는 패키지들을 7월 8일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6월까지 하겠다. 이거는 이제 우리의 패키지들에 앞서서 선수를 치겠다라는 미국의 협상술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이 LNG 구매 관련돼서 뭔가 계획을 내놓으라고 하라고 자꾸 압박을 하는 건, 이게 사실은 우리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야말로 압박일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제대로 돼야 2031년에 생산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이 되는 게 뭔가 좀 명확하게 지고 난 다음에나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당장 한 7, 8년이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노를 하는 거는 결국은 자기들 돈 들여서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밖에 좀 안 되는 거고, 여기에다 참 우리가 입장이 좀 곤란해진 게, 대만은 이미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확정을 한 상태고요. 일본도 이시다 총리가 시게루 총리가 가서 얘기를 했죠. 사실 우리는 아직 명확하게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뭐 전문가들이나 학계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거를 잘못 들어가면 정말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의사결정을 늦춰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이게 뭐 과연 미국도 그걸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미국에서 놔둘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7월 8일 패키지 딜 관련돼서 한 달이나 앞서서 이거를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압박을 하겠다라는 차원으로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출발 전에부터 한 얘기가 있어요. LNG 건설에 우리가 이 발을 디디게 되면 이게 돈도 엄청 들고 헤어나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미국의 알래스카 이 LNG 프로젝트에서 사주겠다, LNG를 사주겠다, 이런 말을 해서 이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이 레버리지, 지렛대로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우리는 갖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그 미국이 아주 관심을 크게 갖고 있는 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참여를 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상에서 하나의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게 기본 이제 전략인데, 이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중동산 석유 구입을 대체해서 알래스카의 LNG를 수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에너지 안보도 좀 챙기고, 그리고 사실 이게 오는 기간이나 비용 면에서 중동산보다 좋다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액의 시설 투자까지 물려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 미국과 우리가 좀 이해가 엇갈릴 수 있는 어떤 리스크가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선에서 적절하게 우리가 타결을 할 수 있을지, 이것이 굉장히 또 미국과의 무역 흑자 규모, 미국이 계속 시비를 하는 흑자 규모를 줄이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의 그 한미 간 실무 협상이 진행 중이고, 우리 그 고위 관계자가 곧 알래스카 현지도 방문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LNG 어차피 우리 필요하거든요. 겨울도 다가오고 있고. 그런데 중동 것보다 미국 거 사서 당신네 거 사줬으니까 이걸로 아끼자,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미국이 관세 몸살을 지금 앓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중국을 공격했는데 중국이 말을 안 들으니까 지금 중국에는 유화 제스처를 보냈는데, 자, 미국 안에서도 이 관세 때문에 난리가 나니까 이게 좀 과거 남북 전쟁을 방불하는 상황인데 12개 주가요, 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예.
앞서서 이제 이 소송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주가 뉴욕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해안가 쪽을 따라서 동부나 서부 쪽에 있는 해안가 쪽에 있는 주들이 좀 약간 반 트럼프 쪽 정치 성향이 있는 그런 주들이죠. 그래서 뉴욕주를 중심으로 12개 주가 말씀하신 대로 뉴욕 국제무역법원에 관세 중단 소송을 냈는데 이제 관세 중단 소송을 낸 배경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호관세를 부과하게 된 그 법적인 근거가 국제 비상경제권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의 경제 또 미국의 어떤 안보나 이런 거에 여러 가지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제 비상경제법을 동원해서 관세를 부과해서 이제 미국의 이런 위기 상황을 돌파하겠다, 해소하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인데. 이제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고 뉴욕주라든가 이런 다른 데서 봤을 때는 이거는 사실 논리적으로 전혀 또 법적인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개인의 어떤 사감을 담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좀 주장을 하면서 이제 소송을 낸 거고요. 이 국제 비상경제권법이라는 게 해외에서 굉장히 비범하고 이례적인 위협이 있을 때만 발동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자의적으로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이번 소송의 근거로 작용을 하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네, 과연 저 12개 주의 소송이 연방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가름 날지도 지금 미국에서는 큰 관심입니다. 자,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철회하리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일단 미국의 관세 수입 예상대로 아주 크게 늘었죠. 예. 원래 안 내던 걸 이제 내게 되니까 내는 사람 중에서 수입을 하는 그 수출 업체들 쪽에서 이제 안 되던 걸 내니까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입을 하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세 수입이 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4월 기준으로 미국의 관세 수입이 전달에 비해서 60%가 증가를 해서 150억 달러, 우리 돈 한 21조 원 정도가 되고요. 이 이제 어디서 이런 관세 수입이 들어왔냐를 보니까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현재 실행이 되고 있는 거는 3월 달에 품목별 관세, 그러니까 자동차, 그다음에 철강, 알루미늄 등이 있고요. 이제 4월 이제부터 이 상호관세 10%가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월 관세 수입이 지금 현재 그 계산이 된 거는 3월 달에 품목별 관세가 적용이 된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제품들 여기서 들어온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상호관세 10% 부과된 건 아직은 계산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달, 그러니까 5월 달부터는 이제 훨씬 더 징수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이 금액이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통해서 특히 이제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이 주장했던 게 연간 7억 달러의 관세 수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계산했던 게. 네. 근데 그거에 비하면 사실 미미하죠. 반면에 이제 미국의 연방 재정 적자는 별로 줄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년 동기 대비 이번 회계도 첫 6개월간 15%가 증가해서 1조 3천억 달러를 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적자는 사실 별로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가는 상황에서 관세 수입이 늘기는 했지만 사실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미국의 천문학적 빚을 관세로 해소하겠다는 그렇죠. 것은 일단 좀 무망한 얘기 같아요. 자, 며칠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머스크는 앞으로 몇 달 안에 백악관을 떠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별의 시간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루비오 재무장관과 크게 다퉜던 머스크, 이번에는 같은 재벌 출신이죠. 베선트 재무장관과 트럼프 면전에서 그야말로 대판 싸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17일 백악관 웨스트윙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지금 실세 장관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 닷쥐 지금 미 정부 효율부의 그 공동 수장인 바로 일론 머스크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정부 효율부의 성과가 미흡하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머스크는 그 바로 베센트 장관을 향해서 당신은 실패한 헤지펀드 운영자에 불과하다. 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요. 이게 미 정치 매체 이제 악시오스가 23일 보도를 했는데 이 싸움의 발단은 사실은 국세청장 직무대행을 누구로 임명할 것이냐를 놓고 두 사람의 언쟁이 붙은 겁니다. 여기서 붙으면서 이렇게 고성과 욕설 이런 말다툼이 벌어진 건데 이 머스크는 베센트 장관을 향해서 이렇게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당신은 조지 소로스의 대리인이고 실패한 헤지펀드 운영자다. 이거는 바로 이 베센트 장관의 전력이 이게 헤지펀드인 퀴스퀘어라는 그룹을 창업한 또 이력이 있고 그다음에 조지 소로스는 민주당의 거액을 기부해온 억만장자입니다. 이 조지 소로스의 그 회사에 몸담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인신 비방을 한 건데 이에 대해서 지금 아까 베센트 장관은 또
아주 거칠게 뭐라 그랬냐면 이 용어를 써도 될지 아, 모르겠는데 이게 뭐 꺼지라라고 점잖게 예, 번역했는데 꺼지라, 그리고 뭐 F로 시작하는 거 있어요. 예, 그리고 예. 또 뭐 X 먹어라 이렇게 상당히 아주 거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격담에 따르면 두 실세가 마치 프로 레슬러들처럼 붙었다. 그러니까 WWE에 나오는 그 레슬링 선수처럼 싸웠더라. 예, 그 복도에서 예. 예, 그렇게 붙었다는 겁니다. 이 미국에서는 그 네 글자짜리 욕을 갖다가요, 포워드 레터라 그럽니다. 뭐 여러분들 영화에 많이 보시는 그 욕입니다. 자, 머스크는 5월에 이 특수공무원 신분이 끝납니다. 정부 효율부 수장, 이게 특수공무원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아까 한 말도 있고 정말로 떠날 것 같은데,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게 이 테슬라 등 머스크 회사 주가가 요즘 다시 뜨고 있어요. 네, 오늘 제가 좀 전에 확인해 보니까 259달러로 마감이 됐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220달러 언더까지 내려갔으니까 200달러 무너진다는 얘기까지 나왔던 거에 비하면 최근 한 2, 3주 사이에 한 20% 이상 주가가 좀 반등을 한 것도 맞는데요. 사실은 작년 12월 16일 날 테슬라 주가가 488달러까지 올라가면서 그때 이제 당선되면서 한참 이제 주가 좋을 때입니다. 네. 그때 이제 이후로 따져보면 여전히 절반 정도 수준 조금 이제 넘어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니까 만약 그때 한참 잘 나갈 때 주식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반토막 가까이 난 거니까 아직도 이제 속이 쓰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좀 전에 앵커도 말씀하신 대로 이 도지의 이제 수장으로서의 이제 특수공무원의 성격상 이 위치가 이제 130일이면 이제 끝나기 때문에 5월에 시한이 만료, 그러니까 다음 달에 만료가 되고요. 근데 앞서 이제 박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대판 싸우고 이러는 게 일종의 이제 시그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이 과정에서 좀 눈여겨봤던 게 트럼프의 어떤 그 태도를 좀 봤는데요. 별로 그렇게 이렇게 두둔을 안 하더라고요. 섭섭해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어느 정도 이제 이 머스크의 용도가 다 이제 써먹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트럼프가 하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원래 기업가가 기업을 챙긴다고 하면 주가가 오릅니다. 이 머스크 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내 회사 주가가 가장 네. 싸다. 그렇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신이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 안치됐습니다. 그러자 뭐 바티칸 로마는 물론이고 유럽 세계 각국의 조문객들이 지금 아주 구름처럼 몰려들고 있어요. 그래서 개방 시간을 야간에 또 늘리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네, 24시간쯤은 문제없다라면서 꼬박 서서 이 기다리는 조문객들 참 많다고 합니다. 조문객들이 너무 몰리자 이 자정 이후에도 개방 시간을 늘리기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온 수만 명의 인파가 교황이 안치돼 있는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을 찾음으로써 이렇게 많은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존경하는 교황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를 꼬박 쓸 각오를 하고 왔다. 이렇게 꾸역꾸역 밀려 들어가지고 바티칸 밖의 그 로마 골목 구석구석까지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교황을 보러 왔다가 발 못 보고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교황청은 이제 원래 예정됐던 23일 자정까지 에서 더 지나서 24일 오전 5시 반까지 심야에 추가 개방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이 카톨릭 천주교에서는요 장례식도 결혼식도 모두 미사라고 부릅니다. 이게 제사란 뜻이에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에는 트럼프 대통령 등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줄줄이 참석하죠. 예, 지금 확인된 게 이제 일단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생전에 프란시스코 교황 생전에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데 맨날 비난하고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직접 참석하겠다 의사를 밝혔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당연히 프랑스도 이제 천주교 국가니까 하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브라질 룰라 대통령도 참석을 하기로 좀 확정이 돼서 다수 국가 정상들 참여를 좀 하고요. 장례 미사에 25만 명이 운집할 예상이라고 그러니까 저 바티칸 넓은 광장이 아마 이 조문객들로 꽉 찰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각국의 주요 정상들, 특히 뭐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렇게 오다 보니 당연히 이 보안, 그다음에 경호,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주요 구역의 드론 이동을 차단하는 그런 무기들 설치가 좀 돼 있고 저격수들 뭐 당연히 배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네. 자, 이제 관심은 장례를 우리 시간으로는 26일 이후에 이렇게 엄수를 합니다만 이 콘클라베가 이제 열리게 되죠. 3주 안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연 누가 차기 교황이 될 것이냐 관련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탈리아의 저명한 신문에서 12명의 추기경 후보를 꼽았어요. 거기에 우리나라의 유흥식 라자로 이 추기경도 올라갔네요. 예, 이제 이탈리아의 최대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라는 데서 12명의 차기 후보 말하자면 유망하게 거론되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이건 뭐 공식적으로 어디서 뽑아준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봐서 추린 겁니다. 아랫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입니다. 예, 여기에 보면 이제 그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장관으로 있는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이 여기에 11번째로 지금 아랫줄 예, 오른쪽에서 저 빨간 두 번째. 네모 친 분이에요. 네, 예, 여기에 지금 이 올라가 있는데 이번 그 백인들이 교황이 되는 그 전통이 여전히 다시 이어질지 아니면 아시아 아프리카계에 지금 3명이 저기에 꼽혔는데 이분 중에 혹시 교황이 나올지 이런 것들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3명의 비백인 교황 후보로는 뭐 이미 여러 번 나온 분들이 있어요. 뭐 콩고 민주공화국 분이 있고 아프리카계 필리핀 이 추기경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전에도 이름이 나왔고 후보로도 거론이 된 바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유흥식 추기경 처음 거론이 되는 겁니다. 거론 자체가 영광이죠. 그리고 한 나라의 추기경이 한 명인데도 있지만 두세 명 이렇게 복수인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의 추기경밖에 없는 나라에서 이렇게 교황의 후보로 거론된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교황 후보로 이렇게 올라간 이 사례가 처음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상 그만큼 이제 한국 천주교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볼 때 그만큼 한국 천주교의 위상이 작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천주교는요 다른 국가의 천주교가 이렇게 종교가 이렇게 만들어진 성립이 됐던 그런 것과 달리 자생적으로 만들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로마 교황청에서 한국 천주교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밖에서 어떤 뭐 신부님이나 뭐 이렇게 성직자들이 와서 한국에다가 전파를 해서 소위 말하는 전도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배워와서 이를테면 이 내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만들어지고 조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쪽에서 요청을 해서 해외에서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신부를 파견한 이런 식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면들도 한국 천주교가 규모라든가 신자 수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이렇게 교황청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는 이유로 좀 해석이 좀 됩니다. 네, 이 말씀을 좀 풀어 설명을 드리자면 김대건 신부가 직접 중국의 베이징의 남천주 교회당을 찾아가서 전파를 해달라고 해서 가져왔다는 뜻이 되고요. 순교자가 무려 105분이 나온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네. 이게 복자, 성자로 추대된 사람이 100명이 넘는 나라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거의 없습니다. 자, 이 유추기경이 지역 안배 차원에서 교황 후보로 거론된 것 물론 아닙니다. 이분의 능력 또 경력 이런 게 다 인정받은 거죠? 예, 이 유흥식 추기경은 이제 국내에서 탁월한 업무 추진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이 여기 올라간 하나의 이유인데 그 한국 천주교 사상 처음으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50만 명에 이르는 세계의 사제 또 부제들의 생활을 관장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청의 내부 사정에 정통하고 또 소탈한 친화력을 인정받고 있고 무엇보다 또 이탈리아에도 굉장히 능통하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유학을 했고 또 사제품도 로마에서 받아가지고 아주 이탈리아가 유창한. 이탈리아 사람하고 뒤돌아보면 잘 모를 정도로 잘 유창하시대요. 예, 유창하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대전 교구장 시절에 2014년에 아시아 청년 대회를 준비할 당시에 교황님의 방한을 원한다라는 서한을 직접 보내서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이 화답을 해서 직접 방한을 한 직접 우리나라를 제일 처음 방문한 이런 인연이 있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주교에서 추기경까지 1년 만에 굉장히 초고속 승품을 한 이러한 또 이력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천주교학교에서 나와서 잘 아는데 네. 주교가 추기경을 1년 만에 되는 거는요. 네. 대령이 대장 다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네. 자, 5월 초에 시작될 이 콘클라베, 즉 교황 선출을 위한 추기경단의 비밀 회의. 물론 유홍식 추기경이 교황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주 화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망을 좀 해볼까요? 가톨릭은 무지하게 보수적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백인들 중심으로 교황이 선출이 됐고 사실은 불과 근대 현대 들어서도 이탈리아 출신들이 교황이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했던 건데 사실 그게 조금 이제 변화가 생겼던 게 1980년대 교황 요한 바로 2세 때 이분은 이제 폴란드 분이었죠. 이때부터 뭔가 좀 변화가 시작이 됐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프란시스코 이번에 선종하신 프란시스코 교황은 아르헨티나 분입니다. 이탈리아계 이민이긴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이후에 좀 변화가 생겼던 게 이를테면 이제 이탈리아에서 교황이 나오거나 나온다면 그 다음 교황은 이탈리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생긴 것도 있어서 이번에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교황이 선종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이탈리아 출신이 교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콘클라베라는 이 회의 자체가 비밀이기 때문에 사실 결과는 뭐 예측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앵커도 말씀하신 대로 유추기경께서 꼭 뭐 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뭔가 변화가 필요하겠죠.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지난 23일이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책의 날이었죠. 이때 한덕수 대통령 모란대행 이런 말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지난 세기의 훌륭한 위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30대 이상 여전히 책을 거의 안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 희망 없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10대와 20대들에게서 그 희망의 빛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늙고 쓸모 없어졌으니까 버려야 될 폐기물 아닌가? 너 여기 들어온 목적이 뭐니? 자, 책을 안 읽는다 하지만 노벨 문학상 작가가 나온 뒤에 또 그 작가 책이 많이 팔렸잖아요. 책을 안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긴 삽니다. 자, 지난 10년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들 통계가 나왔죠. 예. 좀 전에 노벨 이 문학상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역시 이제 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노벨 이 문학상 중에 한강 작가님 이 양반이 최근 10년간 가장 많이 팔린 책 10권 중에 이분의 책이 무려 3권이나 들어 있습니다. 1위가 소년이 온다, 2위가 채식주의자, 6위가 채식주의자, 7위가 작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10권 중에 무려 3권이 한강 작가의 작품이 들어가 있고요. 자기계발서 우리나라 분들 참 좋아하시죠? 세이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자기계발서가 이제 2위로 올라섰고, 그다음에 젊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이기주 작가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의 에세이도 3위를 기록했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 작가 중에서는 유발 하라리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죠. 이분의 사피엔스가 4위 이렇게 되고요. 분야별로 보니까 뭐 베스트셀러라는 책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럴 다이몬드의 총균쇠 이게 사회 정치 분야 1위, 그다음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이게 이제 자연과학 분야 1위, 그다음에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 이 책이 경제 경영 분야 1위 이렇게 각각들 차지했습니다. 네. 중요한 건요. 베스트셀러가 좋은 책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많이 팔린 책이라는 뜻이니까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체부에서도 책의 날을 맞아 요즘 그 독서 동아리 그게 참 많다고 해요.
그걸 더 늘리겠다고 했죠? 예, 이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23일 날 세계 책의 날을 맞아서 독서 동아리를 전국적으로 1,000개 1,000개. 예, 1,000개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 전국의 250여 개의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내년까지 이렇게 독서 동아리를 1,000개를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또 예산 관련해서도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그동안 좀 삭감이 됐었던 이 독서 관련 예산을 회복하고 또 증액하겠다라는 것도 또 밝혔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가도서관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전국의 공공도서관의 독서 동아리가 지금 2023년 기준으로 4,100여 개 되는데 이것을 2028년까지 7,000개로 확대하는 이런 것을 정부가 목표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제 가족 중에도 이 술 동아리가 아니라 이 독서 동아리를 한 달에 2번씩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요. 몸이 살찌우는 것보다는 마음이 살찌운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등화가친이란 말이 있죠. 요즘 분들은 뭐 그런 말이 있나 싶으실 텐데 등불을 가까이 할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책 읽기 좋은 가을을 말하는데 요즘은 뭐 조명이 워낙 좋고 휴대용 랜턴 있고 마음만 먹으면 시도 때도 없이 책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젊은이들이 독서 동아리를 자주 많이 하니까 책도 많이 읽는다 이 얘기죠? 요즘 젊은 분들은 이 동아리 모임을 되게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으세요. 뭐 이게 책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런닝, 뭐 마라톤 이런 것들도 이렇게 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굉장히 즐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표 한번 보시죠. 한 달에 4번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독서 동아리, 독서 모임에 참여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책을 한 권도 안 읽다가 이제 책을 읽겠다라는 이제 의지의 표현이라고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러네요. 보니까 참여 전에는 0%가 참여 직후에는 100%. 그다음에 네 번 나가니까. 네, 2달 뒤에도 84%면 굉장히 좀 양호한 거, 뭐 이를테면 이제 작심삼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임을 통해서 의지가 좀 약해질 때 그 의지를 계속해서 다질 수 있는 계기도 좀 되는 것 같고요. 또 앞서 가족분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가서 독후감 같은 것도 쓰거나 아니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평가도 하고 소감도 발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책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는 거죠. 일단 자기 돈으로 책을 사서 가야 돼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 독서 모임이라는 게 응답자의 95% 정도가 독서 모임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책도 많이 읽게 되고 이 책과 관련된 취미를 갖게 됐다.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봤을 때 독서 모임에 한번 가입해 보시는 게 책 읽으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술집 근처를 어른거리면 주정뱅이가 되지만 도서관 근처를 어른거리면 애독자가 되겠죠.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6명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다고 합니다. 많아요. 한데 1020만은 좀 예외입니다. 최근 독서량도 늘고 책 사는 그 양도 늘었다고요? 예, 이게 지금 1020 세대 사이에서 독서는 힙하다. 힙하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쿨하다, 멋지다. 멋지다. 예, 예. 뭐 이런 그 문화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어서 도서 구매량이나 리뷰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참고서, 교과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죠. 예, 소설, 시집, 만화 이런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읽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SNS나 유튜브 이런 데 보면 많은 그 독서를 했다는 걸 인증하는 이런 걸 올리는 게 또 유행이고 또 학생의 독서율을 보면 우리가 문체부가 작년에 초중고생들을 상대로 조사한 여기서의 독서율이라는 건 1년에 한 권 이상의 책을 읽는 인구의 비율을 얘기하는데 이게 학생층에서는 무려 95.8%입니다. 여기서의 독서율에는 무슨 뭐 문제집, 수험서 이런 거는 빼고 빼야죠. 예, 빼고 그 일반 도서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이 95.8%로 우리가 성인의 경우는 43% 성인의 2배 이상의 역시 청소년들이 독서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과 또 독서량도 1년에 그 36권 이렇게 평균 읽고 있다. 많이 읽어요. 예, 생각보다 많이 읽고 한 달에 있습니다. 3권 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예. 자, 이런 10대들이 이 대학을 가니까 요즘에는 대학가에도 독서 열풍이 불고 있다고요? 예, 지금 이제 지난해 그 서울대 학부생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서관의 학내 도서관에서 대출 1위에서 8위가 모두 그 문학입니다. 취업서 아니고? 예, 뭐 취업서나 무슨 뭐 전공서적 이게 아니고 예.
10위권에 전부 1위에서부터 8위를 문학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추세인데 이게 지난해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 텍스트 힙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어떤 문학에 빠지는 이런 트렌드인데 이게 지금 반짝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세대를 관통하는 시대 정신이 될 것 같다. 이러한 그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혹시 그 작년에 서울대 중앙도서관이 대출한 도서에서 1등이 뭐냐면은 그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한강의 장편 소설인 작별하지 않는다. 아, 예. 소년이 온다가 아니라 작별하지 않는다. 작별하지 않는다가 그건 이제 1등이고. 5.18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위에서 4위가 소설, 5, 6위도 각각 산문, 수필 이렇게 전부 문학과 관련된 서적들이 상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아, 우리 젊은 세대의 이 문해력 걱정 저도 참 많이 합니다. 아, 큰일이다 싶은데 그게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좀 낫다고요. 예. 한자를 좀 선택을 하죠. 한자를 이제 옛날처럼 한문을 가리키지 않으니까 요즘에. 그다음에 축약하는 우리 현상들 뭐 이를테면 뭐 선생님을 쌤이라고 한다든가 뭐 야간자라고 해서 야자로 한다든가. 아, 그건 뭐 이제는 예. 줄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화들이 이제 결국은 약간 이제 그런 문해력과 관련돼서 이게 좀 약간 과도하게 우려할 만한 사안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즐겨 쓰는 10대, 20대가 문해력을 평가를 OECD 기준으로 해보니까 그렇게 걱정스러울 정도 아니었다. 외국은 얼마나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의 이 문맹률이 70%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다녀도 이제 글자를 못 읽는 애들이 이렇게 많다는 영어 얘기는 못 읽는 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는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건데요. OECD 국제 성인 역량 조사라는 걸 해봤는데 우리나라 1020 세대, 그러니까 16세에서 24세까지의 언어 능력 평균 점수가 276점으로 네.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았고 심지어 30대, 40대 성인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 우리가 좀 낫군요. 예. 아. 자, 1020 세대들 특히 시집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예, 이제 그 우리가 예스24에서 최근에 5년간 시집을 구매한 이 층을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 여기 보면은 그 2020년에 그 시집 구매자 중에 1020 세대의 비율이 11.7%에 불과했는데 이게 작년에 보면은 15.6%로 해마다 이렇게 그 시집을 구매하는 청년층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아마 우리가 숏폼이라고 최근에 이런 숏폼을 어떤 많이 즐기는 이런 그 1020 세대의 취향에 맞는 짧고 강렬한 시 이것들이 굉장히 어필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현재 분석이 되고 있고 실제 그 대형 서점의 시집 구매를 보면 6년 연속의 증가세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특히 이 젊은 층의 시문학 어떤 빠진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시의 간결하고 어떤 감각적인 언어 이런 것이 젊은 층의 감성에 딱 안성맞춤으로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SNS의 인스타그램에 보면 여기서 시스타그램 발음 잘하셔야 돼요. 예. 시스타그램을 이렇게 해시태그를 해보면 104만 개가 넘는 게시물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누리꾼들이 감명받은 시집을 인증한다거나 또 자신의 창작시를 올려서 공유하는 이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아, 이 10대, 20대들 뭐를 해도 좀 이 폼이 나야 된다고 해서 무슨 뭐 아이템 빨 이런 용어를 쓰더군요. 그래서 책을 읽기 위해서 좀 멋져 보이는 그런 관련 아이템 소비도 늘고 있다고요? 예. 우리는 뭐 공부하거나 책 읽을 때 그냥 책, 뭐 펜 정도, 뭐 메모장 정도가 이제 어떤 뭐 필요한 것들이었다면 지금은 많이 들어갑니다. 가방에서 꺼내는 거 보면요, 책 당연히 나오고요, 독서대 나옵니다. 아,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북마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 읽다가 중간에 딱 껴놓는 거 있죠. 그거 뭐 대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도서관 같은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텀블러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패키지죠, 이게 독서 패키지. 책 읽으려면 이 정도는 갖고 다녀야 돼. 근데 이제 예. 그게 이제 일종의 자기들의 어떤 개성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독서도 일종의 자기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 또 분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는 게 아니죠. 책을 읽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하여간 저희들 때와는 달리 독서 관련돼서 이런 용품을 사는데도 돈을 아끼지 않는 그런 현상도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이 독서도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1020 세대들한테서는
하나의 패션처럼 그렇게 좀 여겨지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어떻게든 책 읽는 건 좋은 거죠. 네. 관련 소비도 늘어나고 예전에는 불경인이 그 한문 고전을 그대로 붓으로 또는 펜으로 베끼는 문화가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책을 예쁜 그 책에 빈 책에 적는 거 필사를 즐기는 문화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라이팅 힙이라 그래서 어떤 그 읽기에서 말하자면 쓰기로 이제 진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필사책들이 굉장히 인기인데 그래서 문구점이나 손글씨를 수업하는 이런 수강생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SNS에다가 자기 자신의 손글씨나 직접 작성한 글을 올리는 트렌드가 이렇게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사책의 판매량이 692%나 오. 급증을 했다. 이런 또 통계도 나와 있고 이 베끼는 책들도 무슨 과거에는 시집이나 뭐 이런 수필 이런 것들 좋은 글귀를 많이 베꼈지만 요즘은 철학 서적도 베끼고 그래요. 요즘 또 헌법 최근에 또 뭐 계엄이나 이런 것들 또 헌법에 대한 관심도 많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되고 뭐 또 가사집 이렇게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게 하나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네, 유명한 작가들이요. 처음에 그 작가 연습할 때 위대한 대가의 작품을 갖다 놓고 원고지에 그냥 베낍니다. 한 권을 10몇 권짜리를 베낀다고 합니다. 자, 휴대폰만 들여다본다고 뭐라 우리가 나무랄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게임뿐 아니라 이 휴대폰 속에 전자책 앱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예전 꽤 됐죠. 아마존이 그 회사를 확장시킬 때 그 킨들이라고 하는 그 전자책 그 아예 그 패드를 아예 그냥 이렇게 무료로 준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이 전자책이 굉장히 좀 확장이 됐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이 전자 말씀하신 대로 이 책들을 공급을 하는 그런 이제 상장사까지 등장을 할 정도니까 우리도 이 전자책 시장이 상당히 좀 성장을 하고 있다 봐야 되는데 실제로 작년에 이 전자책 시장 매출이 1조 한 6천억 가까이 됐는데요. 이게 퍼센티지가 중요합니다. 작년 대비,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12%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네. 작년에 우리 경제 썩 좋지 않았던 걸 감안하면 전자책 시장은 상당히 성장을 크게 했다라고 봐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고요. 특히 20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패드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실히 좀 많이 활용을 하는 20대들의 이 전자책 독서율이 굉장히 급증을 했는데 2021년 대비해서 거의 8% 가까이 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런 전자책 회사들 같은 경우 이 구독 서비스 이것도 굉장히들 많이 가입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좋은 일입니다. 자, 이런 추세에 맞춰서요. 정부는 전국에 공공도서관도 더 많이 지을 예정이라고요. 예, 이제 그 지난해 그 전국 공공도서관 수가 1,296개인데 문체부는 이번에 이제 올해 59개를 더 추가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통계를 시작한 그 2007년에 전국의 도서관이 600개였는데 17년 만에 이제 1,355개로 한 2배가량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독서율도 아까 성인 독서율은 43%다. 즉 10명 중에 1년에 책 한 권 읽는 사람이 4명이 겨우 넘는 이런 그 독서율도 증가를 시키는 그래서 앞으로 그 전체적인 그 증가율을 50% 이상 즉 한 10명에 5명 이상은 책을 읽는 인구로 반드시 만들겠다라는 강한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국립중앙도서관을 통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공공도서관 어디든지 가면 원하는 책을 빌려준다죠. 예, 그게 이제 책 이음 서비스라는 거죠. 책을 읽는다. 예. 네. 전국에 공공도서관이 2,700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느 공공도서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마포구에 있는 공공도서관을 갔는데 내가 원하는 책이 없다. 그럼 거기다 신청을 하면 이 책 이음 서비스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내가 원하는 책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서울의 일부 구 같은 경우는 이런 소위 말하는 상호대차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 도서관에 없으면 그 구 내에 있는 다른 도서관에서 그 책이 있을 경우 이렇게 한 1, 2주 시간이 더 걸리긴 하는데 그 책을 결국은 내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어서 결국은 이 도서, 그러니까 이 독서와 관련돼서 이 공공 인프라는 참 우리도 잘 이제 구축이 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마음만 먹으면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은 얼마든지 우리나라에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끝으로 책을 사면 또 세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들은 책을 살 때
소득공제 혜택을 주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카드나 간편 결제, 지역 화폐 이런 걸로 구매해도 소득공제가 되고요.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이런 대형 서점에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책, 전자책도 역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단 개인 간의 거래, 잡지 이런 것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거래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는 네. 이런 거 다 누리집 보면 나오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홈페이지 그 누리집에 들어가 보면 이것이 내가 구매하는 구매처가 이것이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가는 사업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성원 의원 그리고 임종윤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법의 날, 또 순직 의무 군경의 날입니다. 매우 각자 뜻깊은 날들입니다.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되새기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